요즘에 정말 배달앱 안 쓰시는 분들 찾아보기 힘들죠. 배달의 민족이 잘 나가다가 독일 기업인 딜리버리 히어로로 매각이 됐단 말이에요. 최근에 포장만 해가도 수수료를 받아서 논란이 됐잖아요. 울며 겨자 먹기라고 하지만 배달앱을 안 쓰면 전체 매출이 포션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악순환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다고 이걸 안 할 수도 없어. 더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어쨌든 지금 산업 구조가 조금 뭐랄까 안타까운 거는 소비더머니의 대표 맛잘알이시잖아요. 팀장님은 배달하실 때 주로 뭐 시켜 드세요? 저는 배달 자체를 잘 사실 안 시켜 먹긴 한데 하면 치킨 정도? 치킨 정도? 네. 저는 그 회 먹을 때 회를 배달시키면 뭐랄까 따뜻하지 않아도 되는 음식이니까 배달시켜 먹었을 때 의외의 만족감을 주는 회는 또 괜찮을 수도 있겠네요. 또 오늘 나중에 숙성이 되나? 이렇게 그런 걸 수도 있죠. 약간 배달 앱은 어떤 거 이용하세요? 저는 배민하고 쿠팡이츠. 저는 서울페이 하면서 땡겨요라고. 그것도 새로 생겼더라고요. 예. 그거 근데 안 되는 데가 많아요. 그저껜가도 갔는데 그거만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넣어주세요 막 그렇게 말씀드리고 했는데 근데 요즘에 정말 배달앱 안 쓰시는 분들 찾아보기 힘들죠. 오늘은 이 배달앱의 원조 배달의 민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높은 점유율로 우리나라의 어떤 식문화를 바꿔놨지만 그에 반해서 또 어떤 논란 같은 것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 배달의 민족. 한마디로 어떤 곳입니까?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쓰고 일상적으로 쓰니까 이걸 약간 역사를 읊는 거는 그렇게 막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뭐 2010년에 이제 처음 창업을 해서 이제 김봉진 이사가 이제 뭐 앱 디자인을 하고 친형이 앱을 개발하고 그 전단지를 다 5만 개 정도 모아서 이것들을 사실은 배달 앱이라기보다는 전단지 앱으로 시작을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광고를 해준다는 개념으로 사실 이 앱을 시작을 했었고 무료 가입을 시킨 다음에 유료 광고를 하는 방향으로 이제 이익을 내는 비즈니스 모델을 짰는데 사실 지금까지도 배달의 민족의 사업의 풍 아니면 그 비즈니스 구조는 사실은 광고업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광고? 네, 광고업. 그러니까 지금도 수수료율 때문에 이슈가 많지만 사실 배달의 민족이 다른 앱에 비해서 뭐 영업이익이라든가 매출 규모가 이렇게 큰 거는 사실은 광고로 시작했던 그 역사 지금까지도 사실 이 배달의 민족이 가장 크게 떴던 어떤 전환점을 2014년에 유승용 씨가 했던 뭐 우리는 배달의 민족입니다. 뭐 이런 그 광고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광고가 엄청 큰 반향을 일으켰던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계속 그 기조는 배달의 민족은 배달을 중개하는 업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배달을 광고해주는 업체이고 영업이익률로 보면은 사실 전 세계에서도 상위권이긴 하거든요. 그런 구조가 다른 회사에 비해서 왜 뛰어난가 생각을 해보면 애초에 이런 광고를 어떤 배경으로 한 그런 역사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배달의 민족 전에도 배달 앱이 있었는데 배달의 민족이 이렇게 1등으로 치고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래서 그 배달의 민족이 약간 B급? 키치한 그 감성을 얘기를 하는데 김봉진 이사가 이제 계속 이 업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실상 배달을 하는 사람들은 막내들이더라. 막내들한테 주문을 넣는 거예요. 야, 너 배달 뭐 치킨 좀 시켜라. 아니면 뭐 도시락 좀 시켜줘. 이렇게 하면 그 막내들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막내들이 공략하는 그 20, 30대 막내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언어적 유희 이런 것들을 이제 배민에서 많이 광고로서 혹은 브랜딩으로서 활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브랜딩을 잘하는 곳으로 좀 소문이 났었잖아요. 그래서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는 뭐 되게 짤처럼 많이 돌아다녔잖아요. 뭐 그 우한 형제들에서 뭐 산에 사규 9시 5분은 9시가 아니다. 뭐 이런 그런 사규들 같은 경우에도 되게 홍보가 자연스럽게 많이 됐었고 그런 것까지 사실은 브랜딩으로서 많이 활용이 됐었는데 지금도 배달의 민족의 그 사장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은 사장 그 페이지를 가보면 되게 소상공인을 위한 교육 자료들이 되게 많아요. 사장 대용량 레시피북도 따로 출간을 했었고 그다음에 영업하고 받는 법, 그다음에 위생 점검 받는 법, 기타 등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있고 그다음에 심지어 배민 스토어에 가보면은 업소용 포장을 위한 포장 용기들이 되게 세세하게 많이 나와 있어요. 배달 용기를 사려고 하면은 되게 다양한 중소 업체들이 있어요. 뭐 청계천이라든가 기타 등등등등. 이제 그런 데서 하나하나 구입을 하려고 하면은 뭐 등록하고 뭐 할 수는 있는데 자체가 브랜딩이 안 돼 있는 그냥 용기들인데 배민 앱 그 스토어에 가보면 다 배민 마크가 찍혀 있거나 아니면 뭐 사장이 힘내세요라고 뭐 기타 등 다양한 포장지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뭐 같은 값인데 뭐 여기서 살 때 사지 뭐 배송도 잘 오고 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부가적인 매출을 올리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배달 중개 업체이긴 한데 예. 결국은 브랜딩 업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광고 업체이기도 한 것 같다. 이제 어쨌든 본질은 좀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배달의 민족이 출시된 지 벌써 15년 정도 됐잖아요. 등장한 이후로 우리나라 배달 문화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중국집에 전화로 우리가 배달하는 일 뭐 이런 건 없으니까 많이 바뀐 거죠. 지금까지는 순기능도 꽤 있었죠. 옛날에는 중국집 배달을 할 수 있는 업체는 배달원을 고용할 수 있는 업체만 배달을 할 수가 있었어요. 아니면 그러지 못한 업체들, 뭐 디저트라든가 아니면 뭐 빵이라든가 뭐 기타 등등등등을 사실은 배달할 생각도 별로 없었고 소비자들도 그런 업체들에서 배달을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예. 옛날에 배달하지 않았던 업체들도 배달을 하게 되면서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매출이 다시 다 같이 올라갔던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 상권 상관없이 배달이 되는 뭐 2층이라든가 3층이라든가 뒷골목이라도 배달 앱을 쓴다면 충분히 날 노출시킬 수 있다라는 순기능이 분명히 있긴 있었거든요. 네. 그게 대략 코로나 때, 코로나 당시까지는 배달 앱과 이런 것들의 약간 문제라기보다는 배달 앱 써서 너무 편리해요. 이런 것까지 배달이 돼요라는 것들이 더 많았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 이제 시장이 성숙해지고 경쟁이 치열해지고 무엇보다 이제 내수 경기가 떨어지고 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배달 자체를 잘 안 해먹고 그다음에 식당 자체의 영업이 어려워진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중간에 있던 수수료 중개업체들이 이제 욕을 많이 먹게 되는 이제 사이클이 되게 온 것 같아요. 파이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중간에서 약간 수수료 받는 이 업체들이 너무 미워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팀장님 또 셰프 출신이시잖아요. 또 만약에 내 식당을 한다고 하면은 배달 앱을 쓰실 거죠? 네, 배달 앱 쓸 것 같고 예. 업종을 한다면 예. 카페나 치킨집을 할 것 같습니다. 아, 치킨집. 기대되는데 그거. 왜냐면 다를 것 같은데. 아니면 좀 교촌 좋아요. 저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파는 데서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한 60명 정도 되는 방이면 예. 내가 좀만 열심히 하면 20등, 뭐 15등도 할 수 있는데 예. 반에 막 3명밖에 없어. 그럼 그렇죠. 더 위험한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반이 아예 없어질 수도 있고. 예. 큰 반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큰 반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이런 배달 앱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식당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고급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좌석 점유율이 중요해요. 좌석 점유율. 한 시간 한 타임밖에 못 돌릴 거 아니에요. 뭐 미슐랭 3스타를 받았던 모수라든가 뭐 밍글스라든가 이런 데서 막 4회전 막 다 드셨는데 일어나시죠. 뭐 이렇게 못 할 거 아닙니까? 뭐 3시간씩 먹는데 이제 그런 데는 좌석 회전율보다 점유율이 중요해요. 예. 얼마나 이 시간대 많은 사람이 앉았느냐가 중요한 거고 일반적인 저가의 식당들 같은 경우는 회전율이 중요해요. 얼마큼 이 식당이 여러 번 열 좌석이 몇 번 도냐. 쇼핑몰이나 기타 등등 보면은 6회전, 잘 되는 8회전, 뭐 국밥집은 정말 잘 되는 10회전까지 돌린단 말이에요. 결국 이 회전율이 되게 중요한 건데 결국은 장사가 잘 되게 하려면 신선한 재료를 써야 되는데 예. 회전이 돼야 신선한 재료를 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재료의 로스가 떨어지게 되겠죠. 로스율. 그다음에 인건비도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겠죠. 알바가 2명 있으면 걔 2명을 아주 그냥 뽕을 뽑을 거 아닙니까? 여기는 야 쉴 수가 없어. 근데 2명 왔는데 계속 쉬어. 그렇죠. 그렇다고 안 쓸 수는 없어. 나도 화장실도 가야 되는데. 시간으로 하니까. 그러면 알바가 꿀알바가 되는 건데 예. 회전율의 종속 변수, 그러니까 나중에 후행 변수는 매출 아닙니까? 그리고 매출이 커져야지 이 업체가 잘 돌아간다는 선순환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고 하면은 배달 앱을 쓰면 실상은 그 점주한테 돌아가는 게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은 우리가 6.8%에다가 결제 수수료 3.3%에 10% 일단 간단하게 보시면 10%라 생각을 하고 포장 비용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라이더 비용도 대략 3,000원에서 5,000원까지 점주가 지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비용까지 막 척척척척 쌓으면 이제 꽤 많이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내가 팔아도 5% 아니면 뭐 7% 이익률로 따지면 그 정도밖에 못 가져가고 아니면 뭐 2% 정말 못 가져가는 경우도 생기는데 그걸 하는 이유는 결국 총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라고 하지만 어쨌든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배달앱을 안 쓰면 전체 매출이 포션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럼 내 몸은 덜 힘들긴 하겠지만 그 뒤에서 나가는 돈이 많아질 수도 있는 거죠. 이런 배달앱을 쓰는 게 현재로서는 규모의 경제를 위해서 또 맞아요. 이 수수료라는 게 사실은 수수료도 있고 광고도 있고 포장 비용도 있고 카드 결제 뭐 지금은 결제 수수료라고 하지만 결제 수수료도 있고 뭐 기타 등 다양한 잡비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총 합하면 코로나 때는 대략 15% 정도
것 같긴 한데 네. 지금은 라이드 비용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대략 20에서 25% 정도까지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점주 입장에서 내가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한 20에서 25% 정도 올라갔는데 근데 음식값도 올라가긴 했는데 그것보단 못 올라갔죠.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비용이 올라갔다고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주 입장에서는 장사하기가 더 힘든 거죠. 배민 들어가면 배달비가 좀 다 다르잖아요. 그건 왜 그런 건가요? 그거를 쿠팡이나 배민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사장님들이 결정을 하는 건데 그게 약간 비딩 같은 거예요. 약간 MC 치킨이 라이더 비용을 3,000원 소비자한테 받기로 했어. 예. KBS에서 갑자기 나 무료. 예. 야 KBS나 MBC나 뭐 똑같지 뭐. 그러면 나는 배달 수수료 안 해주는 데서 시켜 먹어. 조금이라도 싼 데서. KBS로 가. 뭐 이렇게 되겠죠. 사실은 지금 한국의 배달 시장, 음식점 시장이 그런 것 같아요. 다양한 업체들이 선택지가 엄청 많아졌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사람들 시키는 메커니즘 보면은 배달 수수료 안 받는 걸로 소팅을 일단 시켜. 그리고 리뷰 소팅 시키고. 이런 소비자의 행동이 있단 말이에요. 이유는 브랜드로 변별력이 없는 거예요. 너무 많아. 너무 많으니까 선택권이 많고. 선택권이 너무 많으니까 소비자의 권력이 세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배달 점주 입장에서는 그냥 저는 6,000원 다 배달비 그냥 그 고객이 내게 할래요. 저희는 맛집이기 때문에 최소 비용 5만 원이고 5만 원 이상 시키셔도 6,000원 내셔야 돼요. 그렇게 해도 돼. 하지만 배달이 안 들어오겠죠. 이제 그런 구조가 되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배달비, 배달 수수료를 점주들이 다 지불하는 방향으로 사실 선택을 밀고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배달의 민족이 잘 나가다가 독일 기업인 딜리버리 히어로로 매각이 됐단 말이에요. 최근에 포장만 해가도 수수료를 받아서 논란이 됐잖아요. 이게 외국 기업에 넘어가면서 좀 그런 영향도 있을까요?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없지는 않은 것 같고 만약 김봉진 이사가 그대로 대표가 있었다면은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2015년 당시에 수수료를 아예 안 받은 적도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이후에 무수히 조금씩 바뀌어가면서 지금은 6.8% 정도 되는 정률로 수수료를 받고 있긴 하지만 한 번 안 받은 적도 있었고 예. 대신 이제 다른 그런 매출이라든가 이익은 광고로 메꿨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경향을 봤을 땐 안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뭐 그건 어찌 알겠습니까? 이런 갑질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분들이 이 배달앱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나요? 이제 시장이 약간 락인이 된 거죠. 왜냐면 우리가 포장 수수료가 논란이 있긴 한데 그러면 간단합니다. 업체에다가 직접 전화를 걸어서 저 포장해 갈게요 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렇게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거 검색해서 전화를 하면 되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걸 안 한다는 거죠. 왜냐면 이미 나는 배달 앱을 통해서 결제하는 게 너무 편해. 내가 가서 거기서 직접 다시 결제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불편한 것 같아. 그리고 점주도 배달 앱으로 전화해서 주문하세요. 왜냐면 제가 그거 언제 또 결제하고 있겠어요. 라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양쪽이 편하니까. 양쪽 다 편하니까. 우리가 그 편안함에 대해서 한 6.8% 정도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결국은 소비자가 선택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배달 문화나 배달 업체들의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우버이츠라든가 그랩이라든가 현지 동남아든 미국이든 업체 수수료는 꽤 높아요. 외국 같은 경우는 수수료의 15에서 30% 정도 되거든요. 외국 업체의 수수료도 15, 30%라는 것도 사실 다 까봐야 되는 거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보다 조금 높거나 비슷한 수준인 것 같아요. 이제 문제는 인건비라든가 예. 이제 인플레이션이 사실 문제가 되는 거죠. 전체 물가 수준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거에 비례해서 인건비도 점점 올라가는 추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배민에서도 거의 총 매출의 60% 정도 사실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지불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회사들조차도 인건비 부담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존부터 시작해서 다 뭐 드론, 로봇 이런 것들에 사실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들이 이 비용이 너무 큰 거예요. 이건 사실 전 세계적인 추세이긴 합니다. 근데 자영업자분들도 지금 상황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수수료 때문에 죽겠다고 하시고 상생과 이런 것들을 상도율을 위해서 더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냥 솔직히 저는 6.8% 지금 쿠팡이 9.8%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수수료이 절대 높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대신 지금은 어떤 거냐면 원래는 배달이라는 것들은 임대료는 낮은데 외진 곳에서 장사를 하는데 특화된 업종인 거예요. 월 매출이 2천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월세를 200만 원 내면 그게 수수료율이 10% 아닙니까? 근데 원래 이 구조는 가게세가 100만 원이나
50만 원짜리 입지에서 배달을 해야 이익이 나는 구조인 거예요. 근데 지금 뭐냐면 월세가 여전히 200인데 여기다 배달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수수료율이 10%잖아요. 일단 기본 깔고 가는 게 10%야. 내가 기본적으로 이 장사를 하는 데는 10%에다가 배달 수수료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다 보면 15%, 20%면 최종적으로는 난 30%를 이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음식 장사를 하면서 30% 수수료를 내면 이게 남겠습니까? 원래 그런 데는 배달은 대충 최소로 하고 이제 10% 정도 월세를 내는 데면은 오프라인 장사가 더 잘 내야 되는데 오프라인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배달에 의지하는 비율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악순환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다고 이걸 안 할 수도 없어. 외진 곳에서 장사를 해서 배달로 먹고 살 수 있는 구조가 된다면 수수료가 대략 뭐 5%라면은 사실 뭘 해도 돼요. 근데 지금은 가게 세도 내야 되는데 배달 수수료 내야 되니까 양쪽으로 부담이 겹치니까 너무나 힘들어진 거예요. 어쨌든 지금 산업 구조가 조금 뭐랄까 안타까운 거는 그냥 간단하게 해서 요리를 해서 내가 돈을 벌겠다 라고 하면 꿈은 무엇이죠? 오너 셰프가 되거나 어쨌든 사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버는 돈 대비 라이더를 열심히 했을 때 도는 돈이 그렇게 차이가 안 나고 오히려 크는 리스크? 이런 것들은 라이더가 훨씬 낮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다 보니까 그럴 바에는 제가 라이더 가지고 왜 굳이 누구 밑에 들어가서 제가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일을 배우겠습니까? 라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모두 다 경제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나름의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 또한 있다. 뭐 약간 이런 문제의식은 제가 가지고 있긴 한데 어쨌든 뭐 그걸 이제 풀 수 있는 건 아니다. 소비노머니 클래스가 수요일마다 업로드가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수요일 저녁에 메뉴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수요일 저녁에요? 예. 배달을 굳이 시켜 먹어야 된다고 하면 전 뭐 치킨 먹겠습니다. 치킨? 저는 회를 추천합니다. 네. 오는 와중에 숙성이 되니까. 예. 수요일마다 여러분들의 피드에 배달되는 소비더머니 클래스 다음 주에 이어서 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연예인 강남 씨가 한국 국적을 갖게 된 다음에 가장 좋았던 게 돈키호테 면세를 받을 수 있었던 것 때문이다. 지난 30년간 매출이 한 2,000배, 영업이익이 26,000배. 돈키호테 특징 같은 경우는 압축진열이라고 해서 한정된 공간에 물건을 엄청 집어넣어. 예전에 정용진 회장이 벤치마킹에서 삐에로 쇼핑이라고 열었었잖아요. 900억 적자를 보고 문을 닫았다고 하는데 이건 왜 망한 건가요? 잘 안 되는 일이 이런 것들을 하는 건 좀 조심스럽긴 한데